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얘기 교선부장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보고 읽는 민주함성 208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208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임금 요구안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한원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뒷장에 있습니다. 자, 먼저 19일 날 이제 임금 교섭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24년 임금 교섭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이 요구안 15만 9,800원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계산식 같은 건요, 여기 선전지를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한국노총 이렇게 책자가 나와요, 두껍게. 한국노총 그 요구안을 보면 표준생활비라는 게 있어요. 표준생활비 중에서도 4인 가족, 그 중에서도 4인 가족 2형을 채택해서 그 표준생활비를 만들고 그 표준생활비에 부족한 부분을 임금 인상을 통해서 받아내기 위한 그 요율을 만들었었어요. 몇 프로를 올려야 표준 생활비에 맞게 되는가. 근데 그 금속노조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좀 낮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차이가 격차가 많이 안 났을 때는 그 표준 생계비를 계산해 가지고 요구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금속노조는 2019년부터는 이 표준 생계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자, 임금을 생계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임금을 요구하는 방식은요, 지금 옛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임금이고 노동자들 그 격차가, 임금 격차가 별로 없을 때나 사용 가능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격차가 커지면서 봐요. 어떤 회사는 임금이 많아졌잖아요. 어떤 회사는 아직도 조금 받고 있고, 격차가 커지면서 이 표준 생계비를 가지고 임금 요구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민주노총 생계비는 이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서 이제 그런 실태 생계비를 만드는데, 생계비 수준이 한국노총이나 이제 정부 발표 수준보다 좀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언론에서 우리를 이제 귀족노조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고 공격하는 어떤 구실로 사용했죠. 우리 요구안을 가지고요. 아시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이명박 박근혜 그때 정권 거치면서 친재벌 반노동 정책 그때 심했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제 자본소득 대비 이제 노동소득이 되게 악화됐었거든요. 노동소득 분배 개선치를 추가해서 임금 요구안을 만들 때도 있었어요. 자, 표준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 바탕으로 임금 요구를 하는 방식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그래도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은 별다른 뾰족한 어떤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임금 격차가,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시대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현실성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금속노조는 이제 조합원 평균 고정급에다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함성 뒷장을 보시면요. 한원 시스템이 공장을 봉쇄하고 이제 한국타이어 그 인수단이 있어요. 그 실사를 하러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이유는 그 한원 컴퍼니, 한원 시스템이죠. 한원 시스템이 평균 연봉이 1억 390만 원인가요? 1억 375만 원이네요. 1억 375만 원이고 한국타이어 7,800만 원보다 현저히 높아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임금만 가지고 봤을 때 이거고, 또 복지 차이도 상당해요. 복지를 한국타이어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임금을 받고 어떤 복지를 받고 있는지 이 한원 시스템 동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죠. 한행컴퍼니와 예전에 매각 절차를 거쳤을 때 그때 그 협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서류를 갖고 또다시 매각을 할 때는 분명히 새로운 매각 그 인수 대상자와 그리고 매각하는 한국 컴퍼니 그리고 노조가 이렇게 3자 대면을 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근거로 가지고 지금 공장을 봉쇄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1일까지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맞춰야 돼요. SPA라고 하는데,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임금 손실과 복지가 손실이 없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3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행 컴퍼니만큼 받을 수 있음에도 못 받는 이유 있죠? 너무 오랜 기간 노예처럼 길들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그 틀 깨고 나와서 한원 시스템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을 보면서
쟤들 왜 저러지라는 생각 안 들 수 있게 우리도 한번 싸워서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민주함성 208호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런데 임금만 하는 때에도 그렇게 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회사에다가 교섭권을 뭐 이렇게 위임하고 우리 동결되는 해도 있었잖아요. 임금이 동결되던 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단협을 경련제로 갔어요. 근데 단협 경련제로 바뀌었을 때 현장 사원들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아, 매년 뺏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낫다. 야, 뺏나 뺏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뿌리 깊이 이런 패배 의식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어쨌든 한국 타이어 노동조합의 일원이었었잖아요. 조합원이었을 때 그때 이제 찾아가서 예전 임금 요관에서 알아봤을 때 이제 책자가 이만한 게 두껍게 나와요. 그때는 표준 생활비라고 해서 그때 당시 항노총 표준 생계비는 4인 가족, 고등학교 중학생 자녀 있는 4인 가족 2형에 대한 표준 생계비를 가지고 여기서 얼마가 부족하니 여기에 대한 임금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항노총에 그때 요구했던 게 8점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8점 몇 프로였고요. 그때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거는 5.4%인가 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졌던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항노총 전체 평균 그 기업들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보다 이만큼 높으니까 그걸 빼고 나서 5.4%만 받으면 맞다라고 했던 게 그 당시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참 어이가 없었는데